빼앗긴 눈, 안내견 행운이, 구출작전, 평화로운 아파트 단지, 은하마을에서 시각장애인 소년의 안내견이 부자비한 입주자 대표 회장 입대 회장에 의해 아파트 규정이라는 명목 아래 강제로 빼앗깁니다. 하지만 그녀가 몰랐던 사실이 있었으니 그 개는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눈이자 희망이었고 깊숙이 숨겨진 부패의 거미줄을 폭로할 열쇠였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긴 아버지가 불리한 시스템에 맞서 싸우면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아파트 주민 전체는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맞서 싸울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다음에 벌어질 일은 당신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가 은하마을 위로 낮게 기울며 잘 가꾸어진 화단과 아파트 벽돌 외관에 황금빛 윤기를 드리웠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현관에서 손을 흔들고 아이들이 해질 몇 가지 자전거를 타며 여름 저녁에는 스프링클러 돌아가는 소리가 가장 큰 소음인 그런 곳이었습니다. 한정우에게 이곳은 언제나 안식처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상이 그들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빼앗아 간 후 아들 민서와 함께 새로운 삶을 재건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공기에는 다른 무게감, 뼛속까지 스며드는 축축한 냉기 같은 조용한 불안감이 감돌았습니다. 한정우는 부엌 창가에 서서 조리대에 손을 짚고 민서가 골든 리트리버 안내견 행운이와 함께 뒷마당을 거니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16살의 민서는 시각장애가 믿기지 않을 만큼 우아하게 움직였습니다. 작년 봄 정구가 깔아놓은 자갈길을 따라 참나무 주변을 돌 때 행운이의 부드러운 인도에 따라 그의 발걸음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소년의 검은 머리카락이 사그라드는 빛을 받아 반짝였고 잠시 정우는 세상을 떠난 아내 지수의 모습, 그녀의 조용한 강인함, 그녀의 끈질긴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숨과 민서의 시력을 앗아간 자동차 사고가 있은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새로운 일상을 힘겹게 맞춰온 3년. 행운이는 그 새로운 일상으로 가는 달이었고 민서의 자립을 위한 생명줄이자 그의 슬픔을 달래주는 연고였습니다. 아빠, 또 저 염탐하시는 거예요? 민서가 집 쪽으로 몸을 돌리며 정적을 깨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입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정우는 빙그레 웃으며 뒤 베란다로 나섰습니다. 행운이가 제 몫을 다하는지 확인하는 중이야. 제가 대장이지 저는 아니에요. 민서가 행운이의 귀 뒤를 긁어주며 말했습니다. 개의 꼬리가 땅바닥을 규칙적인 충성심의 리듬으로 두드렸습니다. 내일 공원 가는 거 맞죠? 그래, 일찍 퇴근할 수 있다면. 공방에 큰 주문이 들어와서. 정우는 안양 시내에서 작은 가구 공방을 운영하며 그들의 생활비를 충당하고 그의 손을 바쁘게 움직이게 하는 가구를 만들었습니다. 큰 사업은 아니었지만 그들 부자의 것이었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행운이의 하네스를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좋아요. 거기서 끝내고 싶은 새 오디오북이 있거든요. 정우는 잠시 더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속 통증이 누그러졌습니다. 민서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지만 계속 나아갈 방법을 찾았습니다. 행운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민서의 눈이었고 용기였으며 친구였습니다. 정우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었습니다. 안에서는 부엌 시계가 7시를 향해 똑딱거렸습니다. 전구가 저녁 식사를 위해 민서를 부르려던 참에 초인종이 날카롭고 집요하게 울렸습니다. 미간을 찌푸린 그는 행주에 손을 닿고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 렌즈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윤숙자 씨가 클립보드를 손에 들고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3개월 전 은하마을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그 이후로 아파트를 자신의 개인 영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잔디를 깎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하고 1월 이후 크리스마스 장식을 금지하고 심지어 우편함 색깔까지 지시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이고 관리비를 내며 그녀의 레이더를 피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는 억지로 정중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날카로운 유리 조각 같은 그녀의 눈이 그를 지나쳐 집 안을 훑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정우 씨. 규정 위반 건으로 왔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규정 위반이요. 속이 조여왔지만 그는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윤숙자 씨는 딱딱 소리를 내는 하이힐을 신고 방 안으로 휩쓸듯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50대 후반이었고 네이비색 블레이저와 스커트를 흠잡을 데 없이 차려입었으며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쪽을 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통제를 즐기는 사람처럼 행동했고 정우는 이웃들로부터 그녀의 월권 행위와 차가운 태도에 대한 불평을 속삭임으로 들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작은 동네 가십거리로 치부했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거실에 서서 그는 그렇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매니큐어를 칠한 손톱으로 클립보드를 톡톡 쳤습니다. 대개 아드님 개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짖거나 목줄 없이 돌아다니거나 그런 종류의 일들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입대인은 엄격한 반려동물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우는 당황해서 눈을 깜빡였습니다. 행운이요. 안내견인데요, 윤 회장님. 무슨 문제라도 있지 않으면 짖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마당 외에는 절대 목줄 없이 다니지 않고요. 그녀의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등록 문제가 있습니다. 입대인은 안내견이든 아니든 모든 반려동물의 승인을 요구합니다. 행운이에 대한 서류가 제 파일에는 없습니다. 행운이는 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구가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짜증이 섞인 차에 말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이 안내견을 보호합니다. 입대이가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윤숙자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당신과 법을 논쟁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한정우 씨. 저는 규정을 집행하러 왔습니다. 따르지 못한다면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벌금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개가 골칫거리가 된다면 우리는 개를 치울 권리가 있습니다. 치운다고요? 전구가 더 가까이 다가섰고 그의 손은 옆에서 주먹으로 말렸습니다. 제 아들의 안내견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민서는 행운이에게 의존합니다. 당신은 그냥 필요하다면 할 수 있고 할 것입니다. 그녀가 얼음장 같은 말투로 말을 잘랐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서류를 제대로 정리하시길 제안합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발꿈치를 돌려 밖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고 문은 반쯤 열린 채 긴장감이 감도는 공기를 남겼습니다. 정우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채 텅 빈 현관을 응시하며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서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잘 알았습니다. 윤숙자 씨는 다른 속셈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무언가, 그는 문을 닫고 기대섰습니다. 뒷마당에서 민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아들. 정구가 목소리에 억지로 평정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그냥 입대의 일이야. 저녁 거의 다 됐어. 하지만 그가 부엌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마음은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윤숙자 씨는 단순히 소심한 폭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계산이 있었고 그를 오싹하게 만드는 무자비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에 그것을 보았습니다. 지수의 의료비를 두고 싸웠던 보험사 직원들에게서 그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소송을 그가 푼돈에 합의할 때까지 질질 끌었던 변호사들에게서
이것은 걔보다 더 큰 문제였고 그는 그녀가 행운이를 혹은 민서의 존엄성을 싸움 없이 빼앗아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하마을은 토요일치고는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정적 속에서 깨어났습니다. 정우는 스토브 앞에 서서 팬케이크를 뒤집었고 반죽이 지글거리는 소리는 그를 갉아먹는 불안감에 대한 희미한 위안이었습니다. 민서는 부엌 식탁에 앉아 이어폰을 꽂고 오디오북의 리듬에 맞춰 손가락을 가볍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행운이는 그의 발치에 엎드려 앞발에 머리를 기댄 채 벽 너머에서 브루잉 폭풍을 모른 채 누워 있었습니다. 정우는 계속해서 윤숙자 씨의 방문을 되짚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딱딱한 권위, 그녀의 말 속에 숨겨진 위협. 일주일, 그는 밤새 파일을 뒤져 행운이의 등록증, 수의사 기록, 훈련 일지를 찾아냈습니다. 모든 것이 빈틈없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냄새 좋다. 민서가 이어폰 한쪽을 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정우는 그의 고개가 살짝 기울어지는 것, 그가 아침 식사 이상의 것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블루베리,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전구가 그의 앞에 접시를 밀어주며 대답했습니다. 이따 공원 갈 거지? 민서가 포크를 향해 손을 뻗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행운이가 요즘 너무 갇혀 있었어요. 뛰어놀 자격 있어요. 정우는 가슴이 조여왔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걔만 그런 건 아니지. 그들은 포크 소리와 행운이의 부드러운 숨소리가 공간을 채우는 가운데 편안한 침묵 속에서 식사했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윤숙자 씨, 입대에 우편함 앞에서 그의 시선을 피하기 시작한 이웃들. 그는 은하마을에서 5년을 살았고 이곳의 리듬과 사람들을 알 만큼 충분히 오래 살았습니다. 옆집 이씨 부부는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민서를 위해 쿠키를 구워주었습니다. 길 건너편 강씨 할아버지는 현관에 앉아 70년대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곤 했습니다. 그들 모두 친절하고 한결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속삭임, 곁눈질, 마치 아파트 단지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듯한 조용함. 아침 식사 후 정우는 불안감을 떨쳐내기로 결심하고 행운이의 목줄과 민서의 재킷을 챙겼습니다. 공원은 나무가 늘어선 길을 따라 10분 거리에 있었고 지수가 자원봉사를 하던 주민 텃밭을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밖으로 나서자 공기는 상쾌했고 하늘은 구름이 흩뿌려진 옅은 파란색이었습니다. 민서가 능숙하고 확실한 동작으로 행운이의 하네스를 채웠고 그들은 개의 꾸준한 걸음걸이를 따라 출발했습니다. 가을이 일찍 오는 것 같아요. 민서가 바람을 향해 얼굴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전구가 지나치는 집들을 살피며 중얼거렸습니다. 대부분 조용했고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퉁이에서 그는 수십 년 동안 은하마을에 살았던 은퇴한 경찰관 초혜 씨를 발견했습니다. 초혜 씨는 넓은 어깨를 구부린 채 장미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구가 인사로 손을 들었을 때 노인은 망설이다가 호수에 열중하며 외면했습니다. 정우의 속이 가라앉았습니다. 최 씨는 항상 친절했습니다. 젠장 작년 여름에는 전구가 펑크난 타이어를 고치는 것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민서가 침묵을 감지하고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최 씨 아저씨한테 인사한 거야. 전구가 거짓말을 하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민서는 더 묻지 않았지만 정우는 아들도 그 변화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든 보이든 민서는 세상의 속내를 감지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정구는 행운이의 하네스를 풀고 잔디밭을 뛰어다니게 했고 민서는 벤치에 앉아 다시 오디오북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구는 그의 옆에 앉아 행운이가 다람쥐를 쫓아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개의 즐거움은 잠시의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공원 가장자리로 향했고 입구 근처에 검은색 SUV 한 대가 공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짙게 선팅된 창문, 번호판은 식별 불가. 지난주에도 거기에 있었고 그를 불안하게 만들 만큼 충분히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아무것도 아닐 거야. 배달기사거나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겠지. 그래도 목덜미의 털이 곤두섰습니다.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30분 후 행운이가 입에 막대기를 물고 다시 총총 걸어왔을 때 벤치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정구가 고개를 들자 윤숙자 씨가 서 있었고 양옆에는 입대의 폴로 셔츠를 입은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덩치가 큰 남자들, 관료라기보다는 근육질이었습니다. 그녀의 클립보드는 다시 등장했고 미소는 어느 때보다 더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한정우 씨, 그녀가 딱딱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걔를 또 데리고 나오셨군요. 안내견입니다. 윤 회장님. 전구가 천천히 일어서며 목소리를 고르게 유지했습니다. 민서가 가는 곳엔 어디든 갑니다. 민서가 이어폰을 빼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윤숙자 씨는 그를 무시하고 정구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민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오늘 아침 6시에 짖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방금 목줄 없이 돌아다녔고요. 부인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이 푸는 걸 봤으니까요. 여긴 울타리가 쳐진 공원입니다. 전구가 가슴속에서 열기가 치솟는 것을 느끼며 쏘아붙였습니다. 훈련받았고 인증받았으며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당신에겐 아무 근거도 없어요. 저는 모든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더 가까이 다가서며 쏘아붙였습니다. 어젯밤 입대 이사회에서 투표했습니다. 미등록 반려동물이나 소란을 피우는 것으로 간주되는 동물은 검토될 때까지 압수될 수 있습니다. 제가 경고했죠, 한정우 씨. 당신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압수요? 민서의 목소리가 날카롭고 높게 갈라졌습니다. 그가 서서 행운이의 하네스를 꽉 쥐었고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데려갈 수 없어요. 내 개예요. 윤숙자 씨의 시선이 차갑고 무시하는 듯 민서에게 향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란다. 얘야. 규정이야. 지옥에나 가라지. 정구가 그녀와 민서 사이로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를 표적으로 삼는 거잖아요. 왜죠? 이게 진짜 목적이 뭐예요? 순간 그녀의 눈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 어쩌면 공포. 하지만 그것은 나타난 만큼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내일 정식 통지서를 받게 될 겁니다. 그녀가 뒤에 있는 남자들에게 몸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걔를 데려가세요. 안 돼요. 민서가 남자들이 다가오자 행운이의 목에 팔을 감으며 소리쳤습니다. 걔가 긴장감을 감지하고 낑낑거렸고 꼬리는 낮게 말렸습니다. 전구가 앞으로 달려들어 첫 번째 남자를 뒤로 밀쳤습니다. 건드리기만 해봐. 맹세코, 한정우 씨, 일을 더 악화시키지 마세요. 윤숙자 씨가 강철 같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동물보호소에는 이미 연락했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행운이의 목줄을 잡고 민서의 품에서 개를 확 잡아당겼습니다. 민서가 비틀거리며 비명을 질렀고 정우는 그가 땅에 부딪히기 전에 잡았습니다. 행운이는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던 밴으로 끌고 가자 날카롭고 절박하게 짖었습니다. 정우의 시야가 좁아졌고 분노가 들끓었지만 민서의 흐느낌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심장을 찢는 날것 그대로의 부서진 소리. 아빠, 막아주세요. 민서가 그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제발요. 그럴게. 전구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약속할게. 윤숙자 씨는 뱃문이 쾅 닫히고 행운이의 짖는 소리가 멀리 사라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켜보았습니다. 자초한 일입니다. 그녀가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마치 카운트다운처럼 울렸습니다.
정우는 아들이 그의 품에서 떨고 있는 것을 꽉 안고 그녀의 뒷모습을 응시했습니다. 이것은 규칙이나 민원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권력, 악의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낼 것이었습니다. 검은색 SUV가 낮은 엔진 소리를 내며 공원 입구를 빠져나갈 때 정우의 결의는 굳어졌습니다. 윤숙자 씨는 방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행운이 없이 집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민서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이 무게처럼 짓눌렀습니다. 민서는 담요 아래 웅크리고 벽을 향해 누워 있었고 숨소리는 고르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저녁 식사로 그가 가장 좋아하는 마카로니 앤치즈를 만들어 그를 달래려 했지만 민서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접시는 탁자 위에 차갑게 놓여 있었고 행운이의 부재가 파놓은 구멍을 말없이 증명했습니다. 민서야, 정구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말해봐, 아들. 민서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작고 날 것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행운이 소리가 안 들려요. 발소리도 숨소리도 마치 영원히 사라진 것 같아요. 아니야, 정구가 목구멍에 덩어리를 삼키며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데려올 거야. 맹세할게. 그때 민서가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보이지 않는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들 사이에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어떡해요? 그 여자가 데려갔잖아요, 아빠. 그 여자가 이겼어요. 아직은 아니야. 정구가 그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억지로 짜낸 평온함 아래에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나지 않았어. 하지만 그가 민서의 방을 나와 조용히 문을 닫았을 때 의심이 그를 갉아먹었습니다. 윤숙자 씨는 너무 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녀가 약속했던 통지서는 해질역에 도착했고 그녀의 부하 중 한 명이 직접 전달했습니다. 반복된 위반과 지역사회 안전 우려를 언급하며 행운이의 압수가 즉시 효력 발생으로 찍힌 타자된 편지였습니다. 터무니없고 얄팍한 변명이었지만 그의 손을 묶을 만큼 충분히 공식적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법적 도움, 실질적인 지렛대,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구겨진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시내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의 가구 공방은 기다릴 수 있었지만 이건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는 유일한 법률사무소, 빛바랜 간판이 달린 작은 벽돌 건물 앞에 주차했습니다. 김민정 법률사무소. 김민정 변호사는 몇 년 전 지수의 사건을 맡았었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열심히 싸웠던 날카로운 변호사였습니다. 만약 누군가 윤숙자 씨의 헛소리를 꿰뚫을 수 있다면 그건 그녀였습니다. 김 변호사의 사무실은 커피와 오래된 책 냄새가 났고 모든 표면에 파일이 쌓여있는 어수선한 공간이었습니다. 정구가 들어서자 그녀는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고 회색 눈이 알아보듯 가늘어졌습니다. 한정우 씨, 오랜만이네요. 너무 오래됐죠? 그가 그녀 맞은편 의자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김 변호사님. 그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민서의 삶에서 행운이의 역할, 윤숙자 씨의 위협, 공원에서의 습격. 김 변호사는 펜을 느린 리듬으로 톡톡 치며 들었고 그가 끝날 때까지 얼굴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 연방법 위반이에요. 김 변호사가 뒤로 기대며 말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안내견을 보호합니다. 입대의 관리 규약이 뭐라고 하든 그걸 무시할 수 없어요. 이건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물에 빠지는 기분일까요? 전구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규칙대로 하지 않으니까요. 김 변호사가 펜을 더 세게 쳤습니다. 이건 걔 문제가 아니에요, 한정우 씨. 개인적인 감정이거나 더 큰 문제예요.
윤숙자 씨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몇 달 동안 주민들을 강압적으로 다루고 있대요. 벌금, 퇴거, 이상한 부동산 거래. 뭔가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하다는 거죠? 정구가 다그쳤습니다. 김 변호사는 망설이다가 서랍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당신 집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의뢰인이 있어요. 작년에 윤숙자 씨가 미납 관리비 때문에 압류를 밀어붙인 후 집을 잃었어요. 매각은 어떤 유령 회사로 넘어갔는데 헐값이었다고 해요. 그분만이 아니에요. 은하마을에 3명 더 있어요. 모두 장애인이거나 노인들이죠. 제가 조사해 왔지만 아직 증거는 없어요. 정우의 맥박이 빨라졌습니다. 민서가 시각장애인이라서 표적으로 삼는다고 생각하세요? 아마도요. 아니면 당신이 그녀에게 아첨하지 않는 싱글 아빠라서일 수도 있고요. 김 변호사의 입가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어느 쪽이든 행운이부터 시작하죠. 가처분 신청하고 반환을 요구하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그녀를 공격해요. 그녀의 속셈을 파악할 시간을 벌 수 있을 거예요. 정우는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빨리 움직일 수 있나요? 이틀 주세요. 그녀가 이미 메모를 휘갈기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정우 씨, 몸조심하세요. 윤숙자 씨는 폭력배를 거느리고 있고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는 계획을 가지고 사무실을 나섰지만 불안감은 남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운전해 가는 길에 그는 다시 검은색 SUV를 발견했습니다. 같은 짙게 선팅된 창문, 그의 집에서 3블록 떨어진 곳에서 공회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속도를 늦추자 차는 떠났고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그의 운전대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일까요? 은하마을로 돌아오자 아파트 단지는 마치 체스판처럼 느껴졌습니다. 말들이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오후 내내 믿을 수 있는 이웃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씨 부부는 동정적이었지만 경계했습니다. 우린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 정우 씨. 강 씨 할아버지는 그 빌어먹을 여자에 대해 투덜거리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무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뿌리내렸고 윤숙자 씨는 거기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오디오북을 포기한 채 방에 머물렀습니다. 정우는 그에게 물 한 잔을 가져다 주고 다시 옆에 앉았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맡았어. 그가 말했습니다. 내일 뭔가 신청할 거야. 행운이 다시 데려올 거야. 민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만약 그들이 행운이를 다치게 하면요. 행운이가 무서워하면요. 행운이는 너처럼 강해. 전구가 그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하지만 그날 밤 전구가 마시지 않는 맥주를 들고 부엌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새로운 소리가 침묵을 깼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낮은 웅성거림. 그는 블라인드 사이로 엿보았고 그의 우편함 근처에 어두운 재킷을 입은 2 남자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명은 손전등을, 다른 한 명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집 사진을 찍으며 서성이다가 세단에 올라타 사라졌습니다. 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건 입대의 졸개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다음 날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처분 신청했어요. 재판은 일주일 뒤에요. 그런데 소식이 있어요. 누군가 검찰에 제보했대요. 검찰이 몇 달 동안 은하마을을 주시하며 윤숙자 씨를 감시하고 있었답니다. 부동산 사기, 자금 세탁 등등 사건을 구축하고 있대요. 정우의 숨이 멎었습니다. 검찰이요? 왜 어제 그녀를 막지 않았죠? 조용히 진행하고 있어요. 아마 잠복 수사 중일 거예요. 당신이 언급한 그 SUV를 설명해 줄 수도 있겠네요.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굳어졌습니다. 만약 그녀가 부동산을 뒤집기 위해 장애인 주민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면 민서는 완벽한 표적이에요. 당신은 그녀의 십자선 안에 있어요. 한정우 씨. 민서를 가까이 두세요. 그는 전화를 끊었고 아드레날린이 솟구쳤습니다. 검찰, 범죄 계획.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문제였고 민서가 그 안에 휘말렸습니다. 그가 전화기에서 돌아섰을 때 민서가 창백하고 굳은 채 문가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들었어요. 민서가 속삭였습니다. 그냥 행운이만 노리는 게 아니죠. 정우는 방을 가로질러 그를 거센 포옹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우리를 노리는 거야, 아들. 하지만 우리를 얻지는 못할 거야. 싸우지 않고는. 밖에서는 검은색 SUV가 다시 천천히 의도적으로 지나갔습니다. 정우는 턱을 굳힌 채 그것이 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윤숙자 씨는 자신이 모든 카드를 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방금 와일드 카드를 찾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일주일은 기어갔고 매일 팽팽하게 당겨진 줄이 끊어질 듯 했습니다. 정우는 윤숙자 씨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채 민서를 시야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지 않아 가족 비상사태를 이유로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집은 포위된 요새처럼 느껴졌습니다. 블라인드는 내려져 있고 문은 잠겨 있으며 모든 삐걱거림은 잠재적인 위협이었습니다. 민서는 방에서 몇 시간을 보냈고 가끔 발을 끄는 소리를 제외하고는 조용했습니다. 반면 정우는 부엌을 서성였고 김 변호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부동산 사기, 자금 세탁, 민서를 가까이 두세요. 검은색 SUV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시야 바로 너머에 숨어있는 그것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김 변호사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수요일까지 그녀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입대일을 상대로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 및 괴롭힘 혐의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정보를 캐냈습니다. 윤숙자 씨가 이사회에 보낸 이메일 체인, 모호하지만 시사하는 바가 있었고 부동산 조정과 문제 주민을 암시했습니다. 그녀를 잡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정우는 생명줄처럼 그것에 매달렸고 밤에는 눈이 타는 듯할 때까지 서류를 샅샅이 훑었습니다. 그는 항상 수리공이었습니다. 나무와 못, 만질 수 있는 것들. 하지만 이것은 법과 속임수의 얽힘이었고 그는 감당하기 버거웠습니다. 목요일 날카롭고 예기치 않은 노크 소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우는 긴장하며 현관 렌즈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윤숙자 씨나 그녀의 졸개들이 아니었습니다. 길 건너편에 은퇴한 경찰관 초혜 씨였습니다. 그의 넓은 몸집이 현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죄책감 같은 것이 어려 있었습니다. 초혜 세스 이 아저씨? 정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아내가 만든 쿠키 좀 가져왔네. 최 씨가 중얼거리며 봉투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민서 주게. 기운 내야 할 것 같아서 정우는 놀라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서가 좋아할 거예요. 저 괜찮으셨어요. 최 씨는 시선을 피하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보게 사과해야 할 게 있네. 공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봤어. 끼어들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네. 윤숙자 씨가 동네 절반을 겁먹게 만들었어. 벌금 협박, 뭐든지. 다음 차례가 되고 싶지 않았네. 정우의 턱이 굳어졌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그 여자 상황을 꼬는 재주가 있죠. 그것 이상을 가지고 있네. 최 씨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 집을 지켜봤어. 심야 방문객들, 정장 차림, 이 동네 사람들은 아니야. 그리고 자네게를 데려간 그 밴. 동물보호소로 가지 않았어. 바로 도시 밖으로 나갔지.
12번 국도변 창고까지 따라갔다가 놓쳤네. 정우의 맥박이 빨라졌습니다. 창고요? 확실하세요? 여기 서 있는 것만큼 확실하네. 뭔가 썩었어, 정우씨. 경찰 생활 30년 했네. 사기꾼은 보면 알아. 최 씨는 망설이다가 정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원이 필요하면 전화하게. 더 이상 조용히 앉아있지 않겠네. 최 씨의 말은 정우에게 불꽃을 지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최 씨가 떠난 후 그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창고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이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돌파구예요. 행운이가 거기에 있다면 그녀가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립탐정에게 맡길게요, 비밀리에. 내일 재판이에요, 정우씨. 준비하세요. 그날 밤 정우는 민서를 안쳤습니다. 아이는 유령처럼 집 안을 떠돌아다녔지만 정우는 더 이상 그를 보호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내일 재판이야. 그가 침착한 어조를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행운이를 위해 싸우고 있고 승산이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네가 거기 있어야 해. 민서야. 네 목소리가 중요해. 민서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만약 그들이 듣지 않으면요. 만약 그 여자가 또 이기면요. 그럼 계속 싸우는 거야. 정구가 격렬하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널 쓰러뜨리게 두지 않아. 그 여자든 누구든. 민서는 오랫동안 조용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갈게요. 금요일은 회색빛으로 무겁게 밝아왔고 공기는 비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법원은 시내에 있는 땅딸막한 건물이었고 복되는 발걸음 소리와 웅성거림이 울려 퍼졌습니다. 정우는 가장 좋은 재킷을 입었고 민서는 버튼업 셔츠를 입었으며 얼굴은 창백했지만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밖에서 그들을 만났고 서류 가방은 불룩했으며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좋은 판사님이에요. 라미레즈 판사님. 공정하고 군더더기 없으시죠? 진실만 말하면 괜찮을 거예요. 안으로 들어서자 법정은 긴장감으로 술렁였습니다. 윤숙자 씨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고 양옆에는 핀스트라이프 정장을 입은 번지르르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거만했습니다. 방청석에는 은하마을 주민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씨 부부, 강씨 할아버지, 그 외 몇 명. 마치 연극의 배심원처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속이 뒤틀렸지만 그의 팔에 놓인 민서의 손이 그를 안정시켰습니다. 라미레즈 판사가 개회를 선언했고 그녀의 목소리가 웅성거림을 갈랐습니다. 김 변호사가 먼저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행운이의 인증서, 장애인 복지법, 윤숙자 씨의 월권. 그녀는 통지서, 이메일, 민서와 함께 있는 행운이 사진을 제시하며 생명줄을 빼앗긴 소년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민서가 증인석에 섰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료하게 공원에서의 일, 상실감, 그 이후의 침묵을 이야기했습니다. 정우는 자부심과 고통이 가슴속에서 싸우는 것을 느끼며 민서가 변호사의 반대 신문 아래서도 꿋꿋이 버티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다음 윤숙자 씨 측이 발언했습니다. 변호사는 소란스러운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꾸며냈고 모호한 불만 사항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지즘, 지저분함, 이웃들의 공포. 증인은 없었고 단지 진술서뿐이었지만 그의 세련된 전달 방식은 그것을 설득력 있게 들리게 만들었습니다. 윤숙자 씨는 침묵을 지켰고 눈은 포식자가 먹잇감을 가늠하듯 정구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연방법을 인용하며 강하게 반박했고 행운이의 즉각적인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창고에 대해 암시했지만 패를 너무 많이 보여주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이것은 규칙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끝맺었습니다. 이것은 통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밝혀내고 있는 더 추악한 무언가에 관한 것입니다. 라미레즈 판사는 수기를 위해 휴정을 선언했고 월요일까지 판결을 약속했습니다. 정우는 떨렸지만 희망에 찬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서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잘했어요. 최고였어. 정구가 그를 꽉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밖으로 나와 이슬빛 속으로 들어섰을 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 짧게 깎은 머리, 정부 기관원을 연상시키는 값싼 정장. 그가 배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특수수사관 박정수입니다. 한정우 씨, 잠시 말씀 좀. 정우는 긴장하며 민서를 자기 뒤로 안내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박 수사관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윤숙자 씨, 6개월 동안 추적해 왔습니다. 유령 회사, 취약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뒤집기. 당신 사건이 우리 눈에 띄었습니다. 그 창고, 그녀 소유입니다. 장부 외에요. 당신 개만이 그녀가 거기에 숨겨둔 것은 아닙니다. 정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교활하고 대리인을 이용하며 기록을 태웁니다. 하지만 당신이 판을 흔들고 있고 그녀는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밀어붙이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전구가 대답하기 전에 박 수사관은 그에게 명함을 건네고 군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서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수사관이요. 아빠, 무슨 일이에요? 그 여자 깊이 빠졌어. 전구가 명함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린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그날 밤 은하마을은 웅성거렸습니다. 최 씨가 재판 소식을 퍼뜨렸고 이 씨 부부가 즉석 회의를 주최했습니다. 10명의 이웃이 그들의 거실에 빽빽이 들어찼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강 씨 할아버지는 벌금 받은 창고에 대해 격분했습니다. 오 씨, 미망이는 강제 매각에 대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가 희미하지만 커져갔습니다. 정우는 행운이의 상실, 박 수사관의 방문을 이야기하며 섰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만이 아니라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를 노리고 있어요. 함께 싸우거나 혼자 쓰러지거나 둘 중 하나예요. 방 안에 고개 끄덕임이 퍼져나갔습니다. 흐름은 천천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주말은 길고 불안하게 이어졌고 비는 카터 부자의 집 창문에 끊임없는 리듬으로 부딪혔습니다. 정우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고 마음은 법정의 메아리와 박 수사관의 알 수 없는 말들로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민서는 어느 때보다 조용히 가까이 머물렀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강철 같은 의지, 사고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결의가 있었습니다. 일요일 밤, 그들은 담요를 덮고 소파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은 무거웠지만 공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민서가 부드럽지만 꾸준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숙자 씨? 정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밀어붙이지 않으면 안 되겠지. 하지만 우린 이제 그냥 밀어붙이는 것 이상을 가지고 있어. 민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담요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전 그냥 행운이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엔 그녀가 뭘 하든 상관없어요. 정구가 그를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내일 데려올 거야. 월요일 아침은 옅은 해와 함께 밝아왔고 구름은 마지못해 거치는 커튼처럼 갈라졌습니다. 법원은 꽉 찼습니다. 은하마을 주민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고 그들의 웅성거림은 낮은 반항의 소음이었습니다. 최 씨는 팔짱을 낀 채 앞줄에 앉아 있었고 그의 경찰 시선은 윤숙자 씨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씨 부부는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오 씨 미망이는 눈가를 훔쳤고 강 씨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무기처럼 꽉 쥐었습니다. 정우는 공유된 상처로 만들어진 연약한 군대인 그들의 무게를 등 뒤에서 느꼈습니다.
라미레즈 판사가 자리에 앉았고 얼굴은 엄격했지만 차분했습니다.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그녀가 긴장감을 가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원고 한정우 씨는 은하마을 입대의가 의심스러운 구실 아래 데려간 인증된 안내견 행운이의 반환을 구합니다. 장애인 복지법은 명확합니다. 안내견은 보호받으며 어떠한 입대의 규정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것을 우선할 수 없습니다. 피고 측의 소란 주장은 입증이 부족합니다. 증인도 없고 의심스러울 정도로 모호하다고 판단되는 진술서 외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윤숙자 씨의 변호사가 몸을 뒤척였고 그의 세련됨은 희미해졌지만 그녀는 돌처럼 굳어 앉아 있었고 눈은 어두운 무언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라미레즈 판사가 계속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인용됩니다. 행운이는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금일 중으로 한민서 군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저는 입대의 행위를 검토를 위해 경기도에 회부합니다. 이 사건을 넘어서는 위법 행위를 시사할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안도감, 불신, 몇 차례의 날카로운 환호성이 방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정구가 민서의 손을 잡고 세게 쥐었습니다. 민서의 얼굴에 날 것 그대로의 진실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몸을 기울여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그녀를 궁지에 몰았어요. 하지만 윤숙자 씨가 일어섰고 라미레즈 판사가 패회를 선언하기 전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터무니없습니다. 입대인은 규정을 집행할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개는 윤숙자 씨, 라미레즈 판사가 쏘아붙였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말씀하시거나 법정 모독죄로 구금될 것입니다. 앉으세요. 윤숙자 씨는 턱을 굳힌 채 앉았지만 정우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갑옷에 생긴 균열, 공황의 기미. 변호사가 그녀에게 긴급하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그녀는 그를 뿌리쳤습니다.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군중이 계단으로 쏟아져 나왔고 목소리와 희망의 매듭이 풀렸습니다. 민서가 정우를, 그 다음 김 변호사를 껴안았고 웃음소리는 떨렸습니다. 행운이가 집에 와요 아빠. 그래 아들. 정구가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집에 와. 민서가 최 씨와 이야기하는 동안 김 변호사가 정구를 옆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항소하겠지만 시간이 걸릴 거예요. 제 사립탐정이 그 창고를 추적했어요. 행운이가 거기에 있어요. 그녀가 충분히 빨리 태우지 못한 파일 상자들과 함께요. 박 수사관에게 제보했어요. 오늘 수사관들이 움직일 거예요. 정우의 가슴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들이 그녀를 잡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만약 그 파일들이 그녀를 유령 회사들과 연결시킨다면? 네. 그녀는 대리인을 통해 부동산을 뒤집고 현금을 챙기면서 방역할 수 없는 사람들을 몰아내왔어요. 민서는 가장 최근 희생자였을 뿐이에요. 김 변호사의 눈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과소평가했어요. 1시간 후 정우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법원의 명령을 받은 동물보호소 직원이 창고에서 행운이를 데려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와 민서는 군포시 동물보호소로 차를 몰았고 들어가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이 들어섰을 때 행운이가 캔넬에서 뛰쳐나와 거칠고 즐겁게 짖으며 꼬리를 흐릿하게 흔들었습니다. 민서가 무릎을 꿇고 개의 털에 얼굴을 묻었고 행운이가 그의 뺨을 핥자 흐느껴 울었습니다. 정우는 그들 옆에 무릎을 꿇었고 그의 눈도 타는 듯했습니다. 일주일의 무게가 행운이 꼬리의 모든 흔들림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돌아왔구나. 민서가 꽉 매달리며 속삭였습니다. 돌아왔어. 그날 오후 은하마을은 변했습니다. 소식이 퍼졌습니다. 먼저 행운이의 귀환, 그 다음 연방 요원들이 윤숙자 씨의 사무실을 급습했다는 속삭임. 검은색 SUV는 사라졌고
그녀의 집 주변을 순회하는 비표시 차량들로 대체되었습니다. 이웃들이 이 씨네 집에 모였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오 씨, 미망이는 자기 집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강 씨 할아버지는 소송을 걸겠다고 맹세했고 최 씨는 옛 동료들을 파헤쳐 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정우는 민서와 행운이와 함께 그들 가운데 서서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포에서 깨어나는 공동체. 저녁 무렵 박 수사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잡았습니다. 그가 짧고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창고의 파일들, 등기부 등본, 은행 기록, 개발업자에게 보낸 이메일. 그녀는 스트림몰 거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 주민들을 팔아 넘겨왔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됐어요. 도주 중이지만 멀리 가지는 못할 겁니다. 정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안도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행운이는요? 당신 덕분에 안전합니다. 당신이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한정우 씨. 나중에 당신의 증언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편히 쉬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우는 현관 계단에 주저앉았고 행운이가 옆에 널브러져 있었으며 민서가 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해가 낮게 기울어 하늘을 황금빛으로 물들였고 은하마을은 새로운 소리, 침묵이 아닌 삶의 소리로 웅웅거렸습니다. 아빠? 민서가 잠시 후 사려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엔 어떻게 돼요? 정우는 집들, 이야기하고 계획하기 위해 잔디밭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내다보았습니다. 재건해야지 아마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괜찮으세요? 민서가 작지만 확신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행운이가 여기 있는 한 행운이는 아무데도 안 가. 전구가 그의 머리를 헝클며 말했습니다. 밤은 부드럽고 열린 채 내려앉았습니다. 돌에 새겨진 답은 없었습니다. 윤숙자 씨는 쓰러졌지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정의는 느린 과정이었고 은하마을은 빨리 사라지지 않을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구가 민서가 마당을 가로질러 행운이를 안내하는 것을 지켜볼 때 그들의 끊어지지 않은 유대를 보며 그는 조용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싸웠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올 것입니다. 한 걸음, 한 목소리, 하루하루씩 나무 너머로 헤드라이트 불빛이 멀리서 깜빡였습니다. 누구의 것인지 정우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황혼 속에 아들과 그들의 개와 함께 앉아있는 것에 만족하며 미래는 쓰여지지 않았지만 그들이 만들어갈 것이었습니다.